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는 상생과 포용, 공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소통과 협치를 통한 대타협을 이뤄야 하는 게 전제가 돼야 할 텐데요. 오늘은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사노위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이름을 재작년에 바꿨는데 원래 이름이 이제 노사정위원회인데 그대로 갔으면 국민들께서 아 그거구나 이해를 하실 텐데 지금 이제 경제사회발전 노동위원회 하면 국민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 10명, 한 2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노동계를 대표해서 한노총, 그리고 경영계를 대표해서 경총과 상공회의소, 그리고 정부를 대표해서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이렇게 노사정이 모여서 노동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논의한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드려서 자문하는 법적 자문기구입니다. 대통령 자문기구.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서로 모여야 되느냐. 가장 큰 필요성은 경제가 어려울 때 지금처럼 이럴 때 노사정이 모여서 서로 싸우지 말고 뭔가 좀 방법을 잘 찾아봐라 해서 만들어진 건데 제일 처음에 1997년 위안위기 때 그때 만들어졌죠. 만들어졌고 그다음 금융위기 때도 당시 노사정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자라고 만들어진 것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다. 이렇게. 지금 사실 코로나19 위기 국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타협이 정말 필요한 시점인데 민주노총의 협조를 이끌어내지를 못했어요. 민주노총을 제외한 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약을 이제 체결을 했어요. 했는데 이 협약 내용이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 이 협약의 어떤 의미 어떤 게 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노사정 협약으로 저희들이 맺었고 대통령께서도 오늘 맺은 협약은 정부에서 꼼꼼히 챙겨서 다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대로 집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저도 이제 그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챙겨서 특히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소외된 계층의 노동자들이나 기업인들이 조금이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이제 이 단 협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협약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별로나 산업별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 지역 산업별 논의에도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해당되는 지역, 해당되는 산업에서 필요한 노사정이 모여서 또 구체적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촘촘히 짜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구체화하는 작업 이런 게 필요한데 그때도 이제 우리 경사노위가 전체적 총괄을 해서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잘 적용이 될 수 있게끔 마무리까지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하겠고요. 지금 이제 저성장 기조가 계속 지속되면서 일자리 문제가 또 하나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보셨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고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야 된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지금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호봉제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입사할 때는 낮고 또 끝날 때는 높고 이 구조가 있을 때는 이제 마지막 높은 임금 구조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경우에 지금 임금 피크제로 해서 갑자기 탁 떨어뜨려서 이분들이 나가고 아니면 그 떨어진 임금만큼을 청년들을 고용하고자 제도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호봉제 임금 피크제로 되어 있는 이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임금 체계는 호봉제 갖고 있는 기울기를 조율해서 정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임금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청년들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일지 그런 것들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결코 만만치는 않죠. 왜냐하면 기존에 호봉지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마지막에 계신 분들이 자기 기득권을 안 내놓으려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덕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들도 있어서 좀 충분히 논의를 해서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임금 제도는 그대로 하더라도 네. 이걸 뭐 꼭 내놔라 이렇게 안 하더라도 그건 인정하더라도 뭐 언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시스템부터는 청년들 문제나 그 마지막 예. 노년층 문제의 일자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 8, 9월 정도 되면 원칙적 그 방안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면 방향성은 맞는데 기존에 계속 노력하던 흐름하고 그닥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오는지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흔히 이걸 이제 직무급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직무에 맞는 임금제인데, 근데 이게 이제 그 현장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직무 평가라고 연결돼 가지고 나를 평가해서 임금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 직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 임금 체계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체계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동일 임금이라는 게 뭐냐? 동일 직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 동일 직무는 동일 임금을 갖도록 하겠다는 기본 설계. 이게 이제 직무급인데 이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것과 99.9% 비슷한 말인데 그동안 이 직무급이라는 말이 이제 직무 평가라는 걸로 연결되어서 오해와 이제 그 법안이 있는데 저희들 그것도 잘 조율해서 적절한 용어, 적절한 내용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 평가를 많은 정말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그런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겠네요. 그런 게 노사정이 모여서 서로 합의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은 더 나아가서 동일 노동, 공정 임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같은 업무를 한다면 동일 노동을 한다면 비정규직의 임금을 더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거기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까지 가면 할 수 있으면. 근데 이제 그 가장 그 높은 유연성을 확보하는 길은 예를 들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은 그래 비정규직이 일하더라도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정규직 고집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는 정규직으로 쭉 그 고용돼 있는 사람이지만 이분은 파타임으로 같은 일을 한다. 그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요 분이 파타임을 해주기 때문에 내 안정적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다고 서로 이해가 되면 이분은 그럼 4시간 하더라도 6시간 줄 수 있어. 나는 8시간 받지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사회적 합의가 된 나라들에서는 이제 그런 것을 호주 같은 데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기까지는 되겠나. 이제 그런 방향은 모색해야 된다 생각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비정규직은 고용의 안정성을 포기하는 대신 동일 노동을 한다면 더 많이 받는 게 사실 맞는데 아직 지금 당장보다는 정말 방향성을 가지고 그 직무 평가에 대한 정말 사회적 합의 그 이후에 이제 해봐야죠. 근데 반드시 좀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이제 디지털화되고 AI가 나가고 하면 기존의 어떤 정형화된 8시간에 고착된 노동자들보다도 그렇지 못한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라든지 하는 이 비정형 노동자들이 많이 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피해갈 수는 없을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슈라고 한다면 이제 최저임금 문제를 또 들 수가 있을 텐데 뭐 올해도 그렇지만 매년 이 최저임금 결정 때마다 참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최저임금의 어떤 방향성, 개편 방향성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최저임금 이전에 우리나라의 이제 임금 전체를 놓고 보면 이제 노조가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자제될 때가 왔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저성장 그 저물가 시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이 그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보다 높이 가기 어렵다. 그럼 객관적으로 성장률이 2%, 그 물가가 1% 미만. 네. 이런 데서 그러면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임금 인상 기조를 가져갈 수 가져갈 수 있을까? 그렇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특히 이번에 코로나 충격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서로 내부적으로 토론해 봐야 되는 거는 옛날 고성장기의 노사 관계에서 해왔던 임금 인상 기조를 앞으로 계속 할 거냐. 이 논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보면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이미 대체적으로 물가 수준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큰 사회적 합의를 했어요. 다른 나라는 임금 가지고서 뭐 우리 해마다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대신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제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인데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노조도 못하고 네. 그리고 비정규직이고 중소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대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이 100을 받을 때 여기는 50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30밖에 못 받아요. 노조도 없는 데는. 이제 이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 네. 거기에 최저임금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즉 뭐냐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현재 그러면 주요 노조들은 현실적으로 임금 인상을 3, 4%밖에 못 하면서 최저임금은 10%를 올려라.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올려주지? 거기에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분들은 대단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네. 노동자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그렇죠. 소상공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줄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 앞으로. 그 어떻게 줄 수 있도록 하느냐는 큰 구조 속에서 이분들의 어떤 경쟁력을 키워주고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걸 누가 하느냐? 예. 대기업 노사란 말이에요. 그 구조를 풀어줘야 돼요. 예. 그럼 저는 이제 그래서 어차피 현실적으로 임금 인상을 많이 못 올릴 상황이면 네. 노사가 합의해서 상당 일정한 부분은 미래로 가기 위한 투자로 하고 상당 부분은 이 취직을 포함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로 기금처럼 내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금을 마련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것들 고민해야 될 때다 싶고 최저임금도 예. 문재인 대통령이 첫해 16.4% 올렸고 그 다음에 10.9% 올렸고 바로 팍 떨어져서 2.5% 네. 이번에 1.5% 그렇죠. 떨어졌단 예. 말이에요. 2.9% 1.5% 이거는 그냥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왜 왔다 갔다 하냐가 아니라 이제 그런 흐름을 타고 최저임금도 아무리 많이 올리고 싶어도 지급할 여력이 없으니까. 많이 올리기가 네. 어려울 것이다. 네, 네. 이제 그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금년에 저는 뭐 그래도 관심이 많아서 최저임금에 뭐 나설 주제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나서서 상황을 확인해 봤는데 네, 네. 민주노총은 25%를 요구했어요. 한국노총은 이제 두 자리 숫자를 요구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경영계 기업인들은 처음에는 마이너스 요구했다가 네. 그다음에 동결까지 네. 왔잖아요. 그래서 주 서로 이제 최저임금의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됐냐면 마지막에 한국노총은 2.1%가 줬다. 2는 넘겨야 된다. 그런 그 이제 심리니까 네. 2는 넘겨야 된다. 그리고 경영계는 1.5%까지 올랐어요. 요 지점이 남은 거예요. 이 지점이. 근데 어떻게 됐냐면 한국노총 입장에서도 민주노총은 그냥 나가버렸으니까 또 그래도 최소한 심리적으로 2%대는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 네. 이런 것 때문에 중간에 그래서 공익위원들이 한 1.9%로 한국노총이 동의해주면 가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투표 안 하고 1.9%로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노총도 아무리 고민해도 그거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예. 그냥 나가니까 결정이 1.5% 났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내부에서 해서 이 최종적인 거다. 만약에 2.1%냐 1.5%가 아니고 그래 우리가 2.1% 고민했기 때문에 1.9%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우리의 노력의 성과로 하고 그래서 안 그러면 1.5% 될 건데 1.9%도 하자라고 저는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상대가 있는
게임에 가서 협상의 그쵸.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은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노총도 조금 더 현실적인 네. 최저임금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저희가 계속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 노사가 이제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노사 관계가 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처음에 이제 노동조합,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노조는 투쟁하는 것이다. 99.9% 투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본가로 표현했지. 자본가들의 힘을 완전히 짓누르고 그런 이제 그랬는데 제가 뭐 투쟁만의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도 쭉 했지만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순간이 바뀌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 임금 가지고 서로 안 싸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냐? 이 투쟁을 하다 보면 투쟁의 성과가 모이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는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먹고 살만해지면 투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말하자면 공공 부분이나 대기업이나 정규직은 지금 그동안 30년 이상 열심히 나름 투쟁을 해가지고 임금이 어느 정도 와 있느냐? 평균 아마 6천만 원 넘을 거예요, 연봉이. 6천만.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평균 6천만 원이 넘으면 어떤 상황이냐? 상위 20%에 속해요. 20대 80에서. 상위 20%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 노조가 있는 곳은 상위 20%에 속한다는 거지.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규직이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은 딱 80%는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내 임금을 더 돌리기 위해서 계속 대립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단계 왔다는 거지. 이제 나머지 80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노사 관계도 이제는 대립 갈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된 국제 환경, 중국의 추격, 그리고 바꿔야 될 산업 체계 이런 걸 놓고 서로 머리를 맞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어쨌든 대립 갈등의 시대에서 화해 협력의 시대로 넘어가야 된다. 노사 관계가.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내부의 토론이 필요하다. 저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느껴져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 전환 이슈를 계기로 해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기성세대에게 공정이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생의 선배로서 그들에게 이 공정은 뭐다라고 좀 말씀을 하신다면요?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공정하다 안 하다. 최근에 이제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화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차별의 대명사였어요. 그분들은 외환위기 이후 이제 당연히 정규직을 써야 될 자리에 상시 지속 업무에 비정규직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아웃소싱하고. 그래서 정말 이분들은 20년 이상 고용도 불안하고 임금도 적게 받고 그런 차별받아온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살아온 분들이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걸.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정부의 입장도 방치하기 정규직화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그게 우리가 대치되는 게 아니다. 그분들은 오랜 동안 당해왔던 서러움을 이번에 이제 해결하는 과정이다라고. 비정상의 정상화였지. 정상화로 봐야 된다는 거지. 우대가 아니었다. 우대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청년들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 인천국제공사에서 공항에서 정규직화된 그 일자리가 우리의 미래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도 물론 그분들이 앞으로 정년퇴직들을 할 거예요. 정년퇴직들을 하는 만큼 우리의 정규직 일자리가 그만큼 더 생겨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됐으면 계속 비정규직에서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을 일자리가 그분들이 정년퇴직하는 만큼 정규직 일자리 그만큼 많이 늘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바라봐야 될 일자리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고 플랫폼 노동이에요.
이거는 그런 개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디지털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AI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빅데이터 그 시스템이 들어서 어떤 우리의 전반적인 어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난 그걸 신경 쓰고, 다행히 정부가 이제 그 디지털 그리고 그린 뉴딜을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막강하게. 네. 그래서 많은 교육이라든지 일거리를 만들겠다. 나는 지금 거기에 주목해 주시라. 네. 그리고 거기에 가는 일자리, 앞으로 디지털 그린 뉴딜 시대의 미래의 일자리는 내가 어떤 특정 기업에 속해서 전속되는 것보다도 내가 바깥에서 실력을 갖고 어떤 큰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고, 오히려 그 수요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네네. 대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절호의 찬스다. 네네. 어디 특정한 기업에 들어가서 종속하는 것보다도.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큰 변화의 그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에 동의하신 청년들은 저희 경산호위 앞으로 오면 청년위원회가 만들어질 거예요. 오, 청년위가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논의하는 우리나라의 최고하는 플랫폼을 만들 테니까 그 청년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예, 정말 이게 우리 위원장님하고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사회적 대화, 타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래야지만이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지키면서 더 강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